태평양 전쟁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8월과 9월에 일어났던 일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개전 1년 9개월째를 맞으면서 1942년 전반기까지 쾌속으로 점령한 방어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고 방어선 후퇴를 포함한 이후의 전쟁 수행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본 이 일본군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당시 논의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의 이해관계가 상충했던 지역은 바로 솔로몬의 인근의 일본군 최대 근거지이며 이 채널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라바울입니다. 기본적으로 육군은 라바울을 지금 당장은 포기하지 않지만 후방 방어선 강화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해군은 트럭섬에 있는 연합함대 기지 근처로 미 함대를 끌어들여 주변의 섬들에 배치한 항공력으로 협공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런 육해군 간의 차후 전략에 있어서의 대립은 히로히토에게 작전 보고를 하는 동안에도 해결되지 못했고, 이제 일본군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히로히토에게 보고를 한 날이 1943년 8월 24일이었고 일본 기록 추정으로는 그 다음 날인 8월 25일에 육해군 관계자들이 육군 참모본부에 모여 다시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날의 기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육군 참모본부 작전과 세지마 류조 소좌인데, 이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전해지는 정도면 일본군 중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지마 류조도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각각 2등과 1등으로 졸업하고 태평양 전쟁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육군 참모본부 참모로 보내게 되는데요. 패전 이후에도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아서 쇼와 시대의 대표적인 참모라는 뜻으로 쇼와의 참모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지마 소자는 8월 25일의 회의에서 해군 측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질문이 해군이 강조하는 마샬 제도가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이 마샬 제도를 장기간 사수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해군이 생각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 해군이 확실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한 사람은 지난번에도 등장한 해군의 야마모토 지카오 참모였습니다. 야마모토 대좌는 현재 해군은 라바울과 마샬 제도를 두 개의 중점 방어 지역으로 보고 있고, 라바울이 떨어지면 마샬 제도도 오래 방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기지와 마샬 제도 사이에 미 함대를 끌어들여 결전을 벌일 계획인데, 마샬 제도에 항공기 600기를 배치시킨다면 마샬 제도가 불침 항모가 돼서 미 항모가 몇 척이 오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참모는 마샬 제도에 비행장 10개를 건설하고 항공기를 60기씩 배치하며 이와 같은 준비는 1944년 중반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불침 항모가 완성되는 1944년 중반기까지 마샬 제도를 사수해야 하며, 라바울도 마샬 제도에서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트럭섬과 마샬 제도 등 중부태평양을 불침 항모로 만드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바울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져 트럭섬 기지가 위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해군도 라바울을 무조건 끝까지 지킨다는 뜻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라바울을 최소한 1944년 중반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일본군이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던 사이 미군도 과달카날 승리 이후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호주를 포함한 남서태평양 지역을 총지휘하는 육군의 메가더 장군과 솔로몬 제도를 포함하는 남태평양 지역을 총지휘하는 해군의 니미츠 제독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현재 전투 중인 뉴기니를 정복한 후 필리핀으로 진출하기를 원했는데, 이 시점에서 미군은 이후의 전쟁을 위해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고, 1943년 여름에 만들어진 작전 계획은 이후 종전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군은 최대한 일본 본토에 대한 상륙 공격 없이 일본의 항복을 받길 원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 봉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상 봉쇄만으로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고, 그래도 일본이 버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본토 상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전략을 위해서는 필리핀 탈환 이외에도 서부, 중부 태평양 지역을 장악해서 그곳의 섬들에 있는 항구와 비행장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군의 대일본 작전은 중부 태평양이 중심 무대가 될 것이었고, 남부와 남서태평양을 포함하는 지역은 중요도가 중부보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군 공식 전사에는 중부태평양이 메인, 즉 주된 작전 지역이 된다고 쓰고 있고, 남부와 남서태평양은 서브시디애리, 즉 부수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남태평양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루트보다 중부태평양을 선호했는데, 일단 일본 본토로 가는 거리가 더 가깝고, 필리핀은 여러 큰 섬에 대규모 일본군이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데 반해 중부태평양은 여러 작은 섬에 소규모의 일본군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이고, 이 섬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방어선을 형성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남태평양 전선에서도 계속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태평양 전쟁 초반에 일본의 빠른 진격으로 이곳에 투입된 연합군 병력이 많았고, 이 병력들을 전부 중부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이 중부태평양에만 집중하는 전략에 찬성할 리도 없었습니다. 미군은 양쪽 전선에서 작전을 진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전쟁 역량이 한정된 일본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미군 수뇌부는 남태평양에서의 미군 반격인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인 1943년 5월에 중부태평양의 마샬, 길버트 제도 점령 작전에 관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 장군에게 다음 작전을 위해 필요한 병력과 자원이 얼만지 알려달라고 하고, 중부태평양 작전을 위해 해병 제1, 제2사단을 차출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미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상륙선과 수송선, 그리고 해군력의 상당 부분이 중부태평양 작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도 같이 알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기가 써야 되는 병력과 함정들을 못 쓰게 될 사태에 직면했고, 뉴기니를 거쳐 필리핀으로 가는 루트의 전략적 장점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병 2개 사단을 전부 중부태평양으로 빼면 미군이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라바울 점령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주에 있던 메가더 장군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워싱턴에서는 일본군 대병력이 집결해 있는 라바울을 직접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보다 그냥 고립시키고 중부태평양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기록으로도 라바울이 위치한 뉴브리튼 섬에 최소 7만 5천 명이 있어서 미군이 상대해본 일본군 중 최대 병력이었습니다. 라바울 문제에 관해 메가더 장군을 설득할 필요가 있던 미군 수뇌부에서는 조지 마셜 육군참모총장이 1943년 7월 21일에 직접 메가더 장군에게 연락을 취해서 라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라바울 인근과 뉴기니의 일본군 근거지를 점령하고 라바울을 고립시키는 안을 설명했으나, 메가더 장군은 계속 천혜의 항구인 라바울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날 마셜 참모총장은 메가더 장군 설득에 실패했고, 미 합동참모본부 장성들이 지난번에 살펴본 1943년 8월 하순에 열린 제1차 케벡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의 라바울 점령이 아닌 고립작전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음으로써 라바울에 관한 논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라바울 문제 종결 이후 마셜 참모총장은 또다시 메가더 장군에게 연락을 해서 뉴기니의 일본군 요지가 일단 점령되면 그 다음에 필리핀 탈환 작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미 해병대 병력 중 해병 제1사단은 일단 남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해병 제2사단이 중부태평양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병 제2사단은 1943년 11월 타라와에서 중부태평양 첫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1943년 9월 17일 합동참모본부의 결정을 담은 문서가 인편으로 메가더 장군에게 전달되었고, 메가더 장군은 이후 라바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군 내부에 쉽지만은 않았던 논의 과정을 거쳐 1943년 중반 이후에
태평양 전선 작전 진행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9월 하순까지 전략상의 이견을 해소하고 이후 작전에 돌입할 때 일본군도 조금 전 살펴봤던 육해군 논의를 한 달여 더 진행해서 1943년 9월 30일에 어전회의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육군참모총장, 해군 군령부 총장 이외 내각총리 대신 도조 히데키와 당시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 그리고 대장, 상공, 철도, 통신, 농림, 후생 등 정부의 중요 강요들과 육해군의 차장들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도조 히데키 총리 대신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은 전쟁의 전망을 묻는 어느 강요의 질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자신 없는 태도를 보여 회의장이 긴장 상태가 되기도 했다고 기록에 전합니다. 이후 도조 히데키 총리가 끝까지 싸운다는 식으로 강한 표현을 써서 회의장 분위기를 타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덴노의 자문기관이었던 추미론의 하라 요시미치 의장도 참석했는데 법학자 출신인 이 사람은 군 수뇌가 전쟁 수행에 자신을 못 가지면 곤란하다고 말했고 일본 육해군 간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라 의장은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를 풀어놓았는데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에서 말라리아가 퍼졌지만 육군이 치료약인 키니네를 해군에 일부러 안 주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라 의장은 이걸 소문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일로 간주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 이외에도 육해군 간 협력이 잘 안 되는 상황은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대신이기도 한 도조 총리 대신은 육해군 간의 갈등은 절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육해군이 수백만에 달하는 만큼 갈등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적어도 세간에 떠도는 소문같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마다 시게타로 해군 대신은 도조와는 다른 말투로 답변했는데 먼저 육해군 간의 사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유감이고 적국 혹은 국내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은데 놀아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소문을 듣고 전하는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셀레베스 섬에서 있었다는 일은 소문에 불과하고 소문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어전회의에서는 전시 생산 증가 등 총력전 체제 확보를 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논의 끝에 설정한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권역, 절대 국방권은 위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서쪽으로는 버마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이 포함되고 6인이는 현재 일본 제18군이 주둔 중인 북부 해안을 전부 제외한 서쪽 지역 약간, 그리고 남태평양에서는 라바우를 포함한 솔로몬 제도 전체가 제외되었고 중부태평양에서는 트럭 연합함대 기지를 포함한 캐롤라인 제도의 서쪽 절반, 그리고 그 위에 마리아나 제도와 더 위로 올라가 이오지마가 포함된 오가사와라 제도, 최북단에서는 쿠릴 열도를 포함하는 선이 절대 국방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동남아시아 유전지대와 필리핀을 안쪽에 놓고 그야말로 최소한도만 절대 국방권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권역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지역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이 섬 바깥쪽을 지금 당장 다 포기하고 바로 물러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방어선 중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뚫린다면 일본 본토로 자원을 수송하기 상당히 어려워져서 전쟁 수행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섬만 보면 라바울과 마샬 제도가 전부 제외되어 있어 해군이 주장하던 트럭섬과 마샬 제도를 이용한 미 함대 협공과는 거리가 먼데요. 일본 육군과 해군은 히로히토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정책을 확정짓던 9월 30일까지 결국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비록 절대 국방권은 위의 선으로 확정되었지만 최종 문건에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겨우 합의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작전 계획에 대해 육해군 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고 이는 비슷한 시기 메가더 장군과 수뇌부 간의 의견 차이가 확실히 해소된 미군과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43년 9월 하순에는 미군과 일본군 모두 앞으로의 작전의 기초가 될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요. 큰 전기를 맞은 태평양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내용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